내 같은 게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사치야. 시어머니 박명자가 다은의 머리채를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대기업 본사 로비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어머님 아파요. 아프다고? 청소부 딸 주제에 명자의 소나기가 더욱 세게 조여졌습니다. 다은의 목이 뒤로 꺾이며 천장이 보였어요. 제발, 여기는 회사예요. 회사가 어쨌다고. 내가 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어요. 다은의 뺨을 따라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여자가 바로 그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윤다은은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계 바늘은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 현우가 깨기 전에,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그래야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찬장에서 쌀을 꺼내 씻으며 다은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달째였지만 벌써 이 집의 규칙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죠. 다은아.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다은은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죠. 네, 어머님. 밥은 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명자는 팔짱을 끼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늘 무언가 비판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다은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현우는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 일찍 깨우지 마. 어제 야근했거든.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스케줄은 시어머니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아내인 자신보다도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중시했거든요. 명자는 다은 옆으로 다가와 쌀 씻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건 정말 큰 행운이야. 다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네, 어머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 처지에서는 감사해야 마땅하거든. 명자의 말에 다은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현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결혼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쌀을 씻던 다은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청소부 딸하고 의사 아들이 결혼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다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거든요. 하지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물론 내가 나쁜 아이는 아니야. 착하긴 하지. 그런데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현우가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트까지 마쳤는데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하겠어? 명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지만 다은에게는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 엄마가 청소부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정직한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 집안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격이 다르다고. 다은은 쌀을 씻는 척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단을 닦으며 자신을 키워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은은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고 현우를 만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고마운 어머니가 이 집에서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현우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허락한 거야. 우리 아들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아서 말이지. 명자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뿐이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돼. 현우 친구들이나 병원 사람들 앞에서는 내 집안 얘기 절대 하지 마. 알겠지? 네, 어머님. 다은의 대답은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다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현우가 언제 깰지 모르니까요. 쌀을 다시 씻기 시작한 다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신은 이 집의 이방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벗어날 수 없는 이방인 말이죠.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으며 다은은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다은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났어요. 며칠 전부터 이날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이틀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토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까지. 모든 나물은 다은이 혼자 다듬고 삶아놓은 것들이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어요. 다은은 나물 무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를 조물조물 무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현우의 형님 부부와 조카들, 시아주버니와 그 가족까지 총 12명이 이 집에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제 밤늦게까지 다은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 앞에 함부로 나서지 마라. 부엌 일만 해라. 인사는 간단히만 하고 들어가 있어라. 다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런데 가슴 한켠에는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이 집의 며느리인데 왜 손님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6시가 되자 집안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먼저 일어났고 시어머니도 곧이어 부엌으로 나오셨어요. 다은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지? 나물은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전을 부치고 있어요. 명자는 다은이 부친 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까지.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형들이 곧 도착할 거야. 너는 그냥 부엌에만 있어. 알겠지? 네, 어머님. 오전 9시 현우의 형님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은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가 인사를 드렸어요.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님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까딱했고 형수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은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다는 듯 받아들였죠. 다은아, 들어가서 음식 준비해.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다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명절날 며느리가 가족들과 함께 앉지도 못한다니. 10시쯤 되자 나머지 식구들도 모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떠들썩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죠. 다은은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송편을 쪄내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현우가 부엌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다은 씨는 참 부지런하네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다은이 돌아보니 형수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칭찬보다는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아, 형수님. 도와드릴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에도 잘 안 하는데. 형수는 다은이 만든 음식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웃음을 흘리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다은은 혼자서 큰 상 2개에 음식을 가득 올렸어요. 12명이 앉을 상이라 음식의 양도 어마어마했죠. 다은아, 상 다 차렸지? 네, 어머님. 가족들이 모두 상 앞에 모였습니다. 다은은 마지막 반찬을 올리고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너는 부엌에서 기다려. 부족한 거 있으면 부를게. 다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수들은 모두 상에 앉아 있는데 자신만 빠져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우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부엌에서 혼자 서 있는 동안 다은은 거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병원 일은 어때?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형.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 현우 며느리는 어디 출신이에요? 형수의 질문에 다은은 몸이 굳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요? 그냥 청소부 집 딸이에요. 다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체면 구겨서 내가 산다니까. 현우가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지. 아, 그래요? 집안격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착하긴 해서 참고 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은은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내가 의사인데 청소부 딸하고 결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아 고개를 묻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그분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지만 다은을 안아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10분 후 화장실에서 나온 다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차갑고 단단해진 것 같았죠. 오후 내내 다은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12명이 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이 부르터지도록 설거지를 하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은은 마지막까지 남은 형님 부부를 배웅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형님이 나가면서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모든 손님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다은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거울 앞에 선 다은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다은은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죠.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은은 거실 청소를 하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은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다은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응급실이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갈게요, 엄마.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전화를 끊은 다은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죠. 다은아,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부산스럽게? 어머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라고 해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명자는 팔짱을 끼고 다은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위독하시다고 해서요. 명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안 돼. 네. 시댁일이 먼저지. 오늘 현우 아버지 제사 준비해야 하는 거 잊었어? 다은은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 제사는 내일이었는데 준비는 이미 어제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어머님, 제사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마저 할게요. 거의가 아니야.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제발. 청소부 따위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는 줄 아니? 다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내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일용직 노동자 아니야?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그래도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현우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명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해.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아, 내일 아버지 제사인데. 제사 준비는 다 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마저 할게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다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팔짱을 낀 채 다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지. 다은은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현우마저 자신을 외면하다니. 현우야,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고. 다은아, 목소리 낮춰.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지금 가봤자 뭐가 달라져? 다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마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 전화를 끊고 다은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보내주세요.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명자는 다은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이면 어때? 어차피 이미 늦었을 거야. 병원 가는 시간에 제사 음식이나 제대로 준비해. 다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다은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병원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 있었죠. 저녁 8시쯤 다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였어요. 다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 찬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다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언제요? 1시간 전에.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셨어. 다은아, 다은아 하시면서. 다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옷을 적셨죠. 명자가 다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내일 제사 지내야 하는데 얼굴이 그게 뭐야? 다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장례는 언제 해? 모레요. 현우는 병원 업무 때문에 못 갈 거야. 너도 제사 뒷정리 끝나면 가도 돼. 다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에 한 명도 안 가신다고요? 당연하지. 우리가 가서 뭐해? 격이 안 맞잖아. 그 순간 다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실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어차피 내가 울어봤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뿐이었어요. 침대에 앉은 다은은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이 그리웠죠. 아버지, 미안해요. 마지막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다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다은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밤새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 현우가 들어왔지만 다은은 돌아보지도 않았죠. 다은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현우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영안실에 계셨거든요. 다은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괜찮다는 말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도 그것을 느꼈는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 제사를 지낸 후 다은은 혼자 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정말로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어머니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다은은 어머니를 안으며 비로소 펑펑 울 수 있었어요. 다은아, 고생 많았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셨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다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순종적이고 온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명자는 다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음도 그 옷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오후 2시쯤 다은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실수로 현우의 셔츠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명자가 방에서 나왔죠.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셔츠를 떨어뜨려서. 다은이 셔츠를 주워 털고 있을 때 명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해? 다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명자의 얼굴은 화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님, 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벌써 몇 번째야? 아버지 죽었다고 정신없이 구는 거지? 다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어머님, 그런 말씀은. 뭐, 내가 뭔 말을 잘못했다고? 명자는 다은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다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죠. 아, 다은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명자의 소나기에는 힘이 가득했어요. 내 같은 게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사치야. 알겠어? 다은의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어머님, 아파요. 아프다고? 이게 뭐가 아프다는 거야? 내가 우리한테 끼친 수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명자는 다은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다은의 목이 뒤로 꺾이며 천장이 보였어요. 청소부 딸 주제에 의사 집안에 시집와서 똥값도 못하면서 건방지기만 해. 다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우는 아내의 머리채가 잡힌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야, 내 와이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명자는 다은의 머리채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았어요. 다은아, 어머니한테 뭔 실수했어? 현우의 첫 마디는 아내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은이 잘못했다는 전제로 시작했어요. 셔츠를 떨어뜨렸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은아, 좀 더 조심해야지.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 다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우야, 내가 며느리 교육을 다시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네, 어머니. 제가 잘 말해볼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에게 동조했습니다. 다은을 바라보는 눈빛도 차가웠어요. 다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갈게. 다은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머리를 만져봤어요. 아직도 두피가 아팠죠. 방 밖에서 현우와 명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은이가 좀 예민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게 뭔 변명이야? 남의 집 아버지가 죽었다고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해? 그렇긴 하지만.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지?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 다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니. 그럼 이혼하는 게 어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 그런 말씀은. 왜? 틀린 말이야? 너 혼자 벌어서 우리 3명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때 현우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은행에서 대출 제안이 왔는데요. 대출? 다은이 명의로 하면
이자가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수술비도 필요하고. 다은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럼 다은이한테 도장 받아야겠네. 네, 내일 은행에 가서 처리하려고요. 다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후 현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은은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다은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현우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은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다은아, 내일 은행에 같이 가야 해. 무슨 일로요? 대출 때문에. 내 명의로 해야 이자가 저렴하거든. 다은은 현우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얼마나 빌릴 건데요? 3천만 원 정도. 어머니 무릎 수술비랑 생활비로 쓸 거야.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부부잖아. 당연히 내가 갚지. 하지만 현우의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로는 단 한 번도 다은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도장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요. 현우는 서랍을 열어 다은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나가자. 다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다은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순간의 모욕감이 계속 되살아났어요.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남편이 자신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새벽 3시쯤 다은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머리를 만져보니 아직도 아팠습니다. 두피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다은은 그 자국을 바라보며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말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힘이 담겨 있었어요. 다은의 눈빛도 변해 있었죠. 이전의 순종적이고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다은은 거울 속 자신과 오랫동안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의 따뜻한 미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아침이 되어 다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곧 이 집안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었죠.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옷가지들과 공구들 사이에서 작은 금고가 나왔죠.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들 넣어두신 거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어.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과 달리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다은은 숨이 멎을 뻔했죠. 대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주명부라는 제목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율 85%라는 숫자와 함께 말이에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다은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창업하신 회사야.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됐지. 다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대기업 창업주였다니. 그럼 왜 청소 일을 하셨어요?
은퇴 후에는 소박하게 살고 싶어 하셨거든. 돈이 사람을 망친다면서 평범한 삶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셨어. 다은은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 증명서, 각종 투자 내역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죠. 총 자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0억은 넘을 거야. 다은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00억이라니. 자신이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 내가 모든 걸 물려받으라고. 어머니가 건넨 유언장을 읽으며 다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다은아, 아버지가 너무 평범하게 살려고 했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다은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엄마, 저 회사에 가봐야겠어요. 그래,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다음 날 다은은 강남에 있는 대한종합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대한종합건설이라는 간판이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죠. 로비에서 접수원에게 말했습니다. 윤다은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잠시만 확인해 드릴게요. 다은은 미리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딸이라고 밝혔었어요. 상대방은 깜짝 놀라며 즉시 만나자고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는 김철수 회장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동업자였던 분이었죠. 다은 양, 정말 반갑습니다. 김 회장은 다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와 닮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회장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나요? 50년 지기 친구이자 동업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다은에게 회사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출 규모, 직원 수, 주요 사업 분야까지 모든 것이 다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은이가 언젠가 회사를 이어받을 거라고.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이런 큰 회사의 상속자라니.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게 중요하죠. 김 회장은 다은에게 각종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속 절차, 지분 이전, 경영권 승계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일단 법적 절차부터 밟아야겠네요. 변호사와 상담받고 오시면 됩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죠.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다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시댁에서 받은 모든 모욕을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회사를 나서며 다은은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능할까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은은 모든 서류를 검토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상속세만도 상당할 텐데요.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날 겁니다.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은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위축되어 있던 얼굴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이틀 후, 다은은 대한종합건설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은의 시선을 끈 것은 거래처 현황이라는 파일이었죠. 파일을 펼쳐보니 익숙한 회사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연운외과 의원이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죠. 그런데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 강연운외과 의원과는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 회장이 서류를 살펴보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곳이요. 우리 회사 직원들 건강검진을 전담하고 있어요. 연간 계약 규모가 10억 정도 됩니다. 다은은 깜짝 놀랐어요. 10억이라니. 현우가 그런 큰 계약을 맡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계열사 직원 가족들 진료도 담당하고 있고요. 꽤 중요한 거래처예요. 다은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강연운외과 의원은 대한종합건설과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병원 수입의 70%가 이 계약에서 나오고 있었죠. 언제부터 거래했나요? 한 3년 전부터인가? 처음에는 작은 계약이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다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결혼을 서두른 이유,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갑자기 허락한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혹시 내가 윤다은이라는 성 때문에. 다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본명은 윤태식이었어요.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죠. 혹시 현우 가족이 그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서류를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운영하는 식당도 거래처 목록에 있었거든요. 이 명잔의 밥상도 우리와 거래하는 건가요? 네, 우리 회사 구내식당 반찬을 납품하고 있어요. 월 계약금이 3천만 원 정도죠. 다은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식당만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큰 계약을 갖고 있었다니.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은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법무팀장을 불러달라고 했죠. 1시간 후 법무팀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팀장님, 강연운외과 의원과 명잔의 밥상 계약서를 가져와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다은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약 조건들이 상당히 후한 편이었어요. 특히 위약금 조항이 눈에 띄었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얼마나 되나요? 강연운외과 의원은 잔여 기간 계약금의 50%, 약 25억 정도입니다. 명잔의 밥상은 1억 정도고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었죠. 두 계약 모두 해지 통보를 보내주세요. 법무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서비스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적어주세요. 더 자세한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해지할까요? 즉시 효력을 발생시켜 주세요. 법무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해지 통보서가 강연운외과 의원과 명잔의 밥상에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진 공문이었어요. 저녁 무렵 다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명자는 전화통을 붙잡고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은이 물어보자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 어머, 왜요? 다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줬어. 서비스 품질 문제라고만 하고. 명자가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다은아, 너 대한종합건설에 아는 사람 없어? 왜요?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야. 우리 식당도 현우 병원도 다. 다은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는 그런 큰 회사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명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은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위약금은 얼마나 나와요? 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25억. 어머나, 그럼 병원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완벽한 연기였어요. 사실은 속으로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당장 대한종합건설에 찾아가 봐야겠어. 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굴 만나실 건데요? 아무라도 만나야지. 이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어. 명자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식당도 망하는 거야. 그 계약금이 수입의 대부분이었는데 두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다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거였죠. 그날 밤 현우와 명자는 밤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한종합건설 같은 대기업의 결정을 번복시키기는 어려웠거든요. 다은은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다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가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나 보죠.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은의 진짜 싸움이 막 시작된 것이었죠.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은은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거래처 발굴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비서가 내선 전화를 걸어왔죠. 회장님, 로비에 강현우 씨와 박명자 씨가 오셔서 면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은은 입꼬리에 미소를 띄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몇 시간째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침 9시부터 계셨으니까 벌써 4시간째입니다. 다은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충분히 기다리게 한 것 같았죠. 5분 후에 올라오라고 전해주세요. 다은은 책상을 정리하고 의자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시댁에서 머리채 잡히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현우와 명자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특히 명자는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은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앉으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짐작은 가지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아,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어머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실 일이 뭐가 있나요? 다은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명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게 계약 해지 때문에 온 거야.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서비스 품질이 기준에 못 미쳐서 내린 결정입니다. 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다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현우 씨. 다은은 남편을 정정했습니다. 더 이상 반말로 부르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저희 회사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다은아, 너 설마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거야?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다은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명자는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죠. 내가 여기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때 명자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 내가 뭔데 우리 사업을 망치려고 해. 다은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죠. 어머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뭐, 제 회사 회장실입니다. 다은이 돌아서자 명자와 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장실이라고? 네. 이 건물 전체가 제 소유예요. 현우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은아, 무슨 소리야? 제 아버지가 이 회사를 창업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상속받았어요. 명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동안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했던 다은이 실제로는 대기업 상속자였다니. 그럼 너는 왜 그걸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됐거든요. 다은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머리채를 잡고 모욕했던 일, 아버지를 청소부라며 비하했던 일들이 말이에요. 다은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현우도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였어요. 하지만 다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현우 씨는 제가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청소부 딸이라며 모욕하셨고요. 명자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그때 갑자기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은아, 아니, 이사님,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로비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직원들이 다 봤을 광경이었어요. 대기업 회장 앞에 무릎 꿇은 명자의 모습이 말이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명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던 그녀였는데 말이에요. 저를 청소부 딸이라며 무시하던 분이 이제 와서 다은의 말에 명자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현우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은아, 나도 잘못했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다은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죠. 계약은 이미 해지됐습니다. 위약금도 지불하셔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명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다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 가지만 해주시면 고려해 보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뭐든지 할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 아버지를 어떻게 모독했는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명자와 현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알겠어. 하겠어.
명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였어요. 명자와 현우가 공개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죠. 저희가 그동안 윤다은 회장님을 잘못 대했습니다. 청소부 딸이라며 모독하고 가족까지 무시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얼굴에서 드러났죠.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가 끝난 후 다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발표했어요. 저는 두 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직원들과 협력업체는 무관한 일이니까 직원 급여와 협력 대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단 강연훈의 과의원과 명잔의 밥상과의 계약은 영구히 해지됩니다. 다은의 최종 선언이었어요. 명자와 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날 저녁 다은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다은의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 창밖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다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그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현우와의 모든 일이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였죠.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다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네요. 다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울먹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도 이어받았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똑똑히 보여줬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 다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거든요. 다은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는지 알겠어요. 묘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정의로운 기업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약한 이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할게요. 다은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 모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다은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서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다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앞으로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거든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전수, 판로 개척까지 도울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떠올랐어요. 또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은의 말에 직원들은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이전의 경영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다은은 개별적으로 직원들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만났어요. 김 대리님,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40대 중반의 김 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다니.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다은의 따뜻한 말에 김 대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은은 한 명씩 직원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었어요.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한편 협력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공정한 거래 조건과 대금 지급 단축 등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일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렸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다은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퇴근하세요. 너무 늦었어요. 곧 갈게요.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제가 변한 것 같아요? 김 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따뜻해지셨달까요? 그래요?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셨는데 이제는 진짜 리더 같으세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다은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다은아. 너는 어때? 요즘 바쁘지? 네, 하지만 좋은 의미로 바빠요. 다은은 어머니에게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키워주셔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전화를 끊고 다은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현우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일찍 출근해서 상생 프로젝트 1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60대 초반의 사장님이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괜찮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다은은 빵을 직접 사보기도 하고 직원들과 대화도 나눴어요. 모든 게 진심이었죠. 사장님, 앞으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사장님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은의 상생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았고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 다은은 다시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보람 있게 살고 있어요. 다은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걸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그날 저녁 다은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격식 없는 자리였어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한 직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 현우의 배신, 아버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과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다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다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 멸시는 사라지고 정의가 자리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일기를 덮고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루가 말이죠. 다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다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남을 도우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